안녕하세요. 기초GS에서는 지금은 기본서 볼 거예요. 저는 이 2차 기본서를 사례지 핸드북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판례노트 핸드북까지 더 추가해서, 아니면은 내가 1차 때 봐서 난 더 편하다 하면 판례노트로 보셔도 됩니다. 네, 2차 기본서에서 우리가 수업에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챙겨야 될 것은 그 답안지 쓸 때, 이거 우리 뭐 이미 사례 강의랑 여기서 많이 했지만, 1번이 문제유지, 이거 정차우 교수님은 뭐래? 이거 기본 포맷이에요. 답안지가 첫 번째 문제유지, 그 다음이 판단 기준, 이렇게 세 번째가 구체적 판단, 이걸 사안포섭이라고 하는데, 상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적 내용을 문제로 출제하다 보니까 사안포섭을 의도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허는 기술적으로 모두가 알 만한 내용 출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안포섭할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법대에서 기본 형식은 사안포섭하고 결론을 따로 하는 건데, 저는 이 특허에서는 사안포섭할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같이 써요. 요거하고 결론. 사안포섭이라는 것은 우리 그 사례 강의에서도 많이 했지만 문제에서 준 전제 조건 갖다가 치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이론 강의할 때도 했지만, 판례라는 게 어떻게 나오느냐면, 판사님이 판결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실관계를 모으고 이거를 무슨 법 적용할까, 특허법 적용할까, 민법 적용할까, 어떤 판례 적용할까 잡아서 승패를 따진 말이에요. 법원 가면 무조건 양당사자여서 누가 이겼다 이거 해주는 건데, 이거 누가 이겼다 이게 여기 결론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법 적용하는 걸 우리가 사안포섭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법 적용할 때 여기 사실관계 수집해갖고 이거 잡는단 말이야. 뭐 갑은 뭘 했고, 그 다음에 뭐 보정서를 냈고, 요런 걸 사실관계라 그래. 갑이 무슨 행위를 했는지 그걸 쓰는 게 이거든. 그러니까 문제에서 줬던 뭐 보정서를 냈다느니, 얼마 전에 메일스계에서는 그 도면 미제출 취지통지에 대해서 의견서 낸 거 했었죠. 그런 거 의견서 낸 거는 하면서 쓰는 게 판단. 그 다음에 법 적용. 의견서 낸 것은 PCT 추론이라고 아무 상관이 없다가 이거 법 적용. 그래서 승패. 이건데 할 말이 별로 없어. 가끔 가다가 사안 포섭한 것들은 내가 따로 GS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외에는 길게 쓸 게 없습니다. 같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판단 기준 가기 전에 이거 먼저 써야지. 내가 좀 빼먹었네. 의. 이게 4번. 지금 하는 기본서는 이쁘게 정리하면 좋은데, 내가 답안지에 쓸 의 같은 거를 모아놓고 내가 답안지에 쓸 판단 기준 모아놓는 거예요. 이거 판단 기준이 법하고 판례잖아. 가번이 판례, 보통 판례 문제죠. 판례 태도 아니면 법령의 태도, 법 문제. 이 판례하고 법에 대해서 좀 간추려는 게 기본서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간추린 거의 표현 말고 내가 더 장대한 표현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내일 1번 문제가 저거 할 거야. 저 권리관계 문제. 올해 기출 문제 1번 문제인데 정당 권리자인지 공동 발명자인지 요거 할 건데, 그거 보면 내가 그 공동 발명할 때 맨날 사례지 핸드북이나 GS에서, 작년 GS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했던 게 화학 발명 얘기하면서 했던 거예요. 판단 기준 기억나세요? 공동 발명 같은 경우는
발명의 그 창작 행위에 실적인 상호 협력이 있었는지로 판단하고 폐암 치료제 같은 화학 발명은 실험을 통해서 구체화하는 데 같이 참여했는지로 본다 했잖아. 근데 정작 문제는 그 폐암 치료제 같은 게 안 나오고 저게 나왔어. 그 단순한 아이디어 제시, 그 다음에 그 연구소 소장님, 갈구는 사람, 그게 나왔단 말이야. 그 문구가 내 사례제 행동엔 없잖아. 근데 같은 판례잖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얇은 판례 말고 더 다른 내용과 보충하고 싶다면 이걸 이제 가끔 보는 거야. 근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 실제 시험장에서도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폐암 치료제 같은 경우 그렇게 썼어야 돼. 그렇게 썼는데 공부할 때 갈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거 이제 참고하면서 여기 있는 판례들의 긴 내용, 그 다음에 사안 내용을 참고해서 하는데 이거 보면서 그 다음에 의의하고 판단 기준을 다 모아도 이거를 어떻게 퍼즐 맞추기를 못하면은 결국 답안지를 못 써요. 그러니까 결국엔 난 이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 이거는 다 외워야 되고. 일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지금 GS에서는 2차 기본서 볼 건데 이것을 의의하고 판단 기준 못 쓸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이 판단 기준 중에서 여기 제 책에다가 법은 다 넣어놨어. 그러니까 판례가 궁금한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 판례 노트 핸드북이나 판례 노트 찾아가서 살짝 보고 외우라는 게 아니라 살짝 보고 오면은 충분해. 어차피 시험장에서 다 써지거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퍼즐 맞추기 하면서 사례제 핸드북을 완벽하게 외우시면은 무조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기본서에는 그게 조금 써 있는데 검토 같은 경우는 여기 사례제 핸드북에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얘가 메인이 되면서 얘는 보충용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업하는 거는 이거 모아가는 거 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자세한 이론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스킵하면서 이거 보세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빠르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GS 다 끝나면 내가 정오표 올려드릴게요. 여기 좀 몇 개 지워야 될 것들이 있어갖고 그런 거 수업하면서 얘기 드리고 수업 다 끝나면 이제 정오표 올려드리겠습니다. 얘가 520페이지 정도여서 하루에 한 80페이지씩 나갈 거예요. 1회차는 책만 일단 보고 내일부터 50점씩 쓸 거고 8회차를 100점을 쓸 겁니다. 내일부터는 50점 쓰고 1시간, 그 다음에 1시간 문제에 대해서 강평하고 나머지 1시간 책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문제는 우리 매일 쓰기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 순서로 할 거야. 절차 충칙, 거절 이유, 출원 절차, 심사관님 심사와 공개, 특허권 실시권 질권, 침해 실체, 침해 절차, PCT. 내가 봤을 때 이제 슬슬 감이 오는 게 PCT 출제할 해가 슬슬 돌아왔거든요. PCT 잘 잡아두세요. 이 순서로 할 거고 이거 안 낼 거야. 이거는 뭐 문제 낼 게 없어요. 내일 거절 이유 할 건데 내일 거절 이유 중에 하나는 올해 기출문제 1번으로 구성했어요. 이 페이지 특허법 목적. 이거를 읽을 때에도 결국에는 저 단거나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례제 핸드북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고 외워야 되거든요, 뭔가를. 그래서 여기서 하이라이트 할 건 하이라이트 하고 그냥 한 번만 읽고 넘어갈 거는 한 번 읽은 다음에 X 표시를 좀 해놔야 돼. 그래야 공부가 심플해집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하고 X 표시하는 것은 전부 다 목적성이 답안지에 쓸 의의하고 판단 기준 가져가기야. 그러니까 의의하고 판단 기준 가져가는 거 빼고는 한 번 읽고 X 해버리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내가 하나씩 잡아드릴 게 있는데 그게 보론용이야. 근데 보론용은 하나도 점수에서 그렇게 큰 크리티컬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돼요. 1번 특허보호의 목적 넘어가고 2번 발명의 보호, 1번 실적 보호, 1번 설정 등록전. 이거 가끔 가다가 써먹는 말입니다. 이거 내일 그 기출문제 GS 할 때도 재답안지에는 요거 쓸 건데 가번, 특박권. 이게 특박권 의의라는 목차로 써도 괜찮습니다. 특박권은 발명의 완성에 의해서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기수되는 권리여 갖고
발명 시부터 설정 등록 시까지 인정되는 발명의 일차적 보호 수단이며 발명자 승계인이 갖는다. 이거 뭐 뒤에서도 또 내용 나오는데 그냥 말 나온 김에 지금 정리해 버리면 내일 문제 하여튼 저 권리관계 기출문제 1회차 그거 할 거예요. 이거 하여튼 어쩔 수 없어. 특허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항상 시험 문제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하신 법대 정통 교수님이 들어가는 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들 들어가면 무조건 저 민사법 관계 내거든요. 그 민사법 관계 낸다는 게 권리관계 문제 낸다는 거예요. 무조건 한 문제씩은 나오더라고 권리관계가. 권리관계는 근데 나왔을 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가 정당 권리자, 무권리자. 또 하나가 배타권자, 실시 정당 권한 있는 자, 실시자라 할까? 그 다음에 침해자. 이거밖에 없어. 올해 기출문제 1번은 이쪽이 나온 건데 이거 정당 권리자라는 게 특파권 가지고 있어야 돼. 아니면 특허권 가지고 있거나. 그 중에서 이거 특파권을 갖는다는 게 일단은 발명자가 가져요. 그래야 올해 기출문제가 공동발명자가 나온 거거든. 공동발명자가 되면 특파권 당연히 갖는데 공동발명자가 아니면 승계인이어야 돼. 그럼 그 사람이 승계인지로 이제 쟁점 가는 게 정당 권리자인지 찾는 거예요. 방금 얘기가 나왔네. 발명자가 아니면 승계인이어야 됩니다. 이거 뭐 제가 GS 때도 많이 했고 또 특강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게 정당 권리자인지 아닌지는 발명자인지 그리고 발명자의 한 끗 차이가 공동 발명자인지 발명자도 아니고 공동 발명자도 아니면 승계인인지 요거 찾는 거예요. 이거 찾을 때 이게 판단 기준을 들어가 그럼 우의 잡을 때 이런 거 잡는 거지 특파권을. 특파권 의의를 여기다 써버린다. 특파권이라는 건 발명자한테 원시적으로 생긴다. 그 다음에 또 나갈까? 이거 권리관계 문제 나오면 무조건 두 개라 그랬지? 법적 지위를 잡고요.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이 라인은 정당 권리자가 무권리자한테 만약에 무권리자가 특허권 갖고 있으면 내나 뺏어가는 거예요. 특허권 이전 청구. 이게 전형적인 권리관계 문제에서 정당 권리자, 무권리자 쟁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이것은 글쎄요. 2차 시험에는 나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보상금 청구권 문제. 이 보상금 청구권에 뭐 의의나 판단 기준을 써도 됩니다. 1번. 추론인은 추론 공개가 있은 후 추론된 발명을 업어서 실시한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받거나 안 때부터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금 청구권 의의 같은 걸로 쓰면 돼요. 이는 추론 공개된 발명에 대한 제3자의 모방 도용으로부터 추론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검토는 하여튼 내가 최대한 사례제 핸드북이나 기본서에 있는 것들을 해설을 해드릴게. 그러면 암기하기 쉬워지니까. 이거 저 특허청에서 공개 강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허청의 주관기관이 국가에서 보호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협박해서 공개를 강요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피해는 내가 도와줄게. 이런 취지예요. 그 다음에 2번, 요런 게 보론용입니다. 그러니까 크리티컬하지 않은 거. 보상금 청구권 행사는 하고 나오는데 이게 보상금 청구권 문제가 나오면은 짤막하게 그냥 보론격으로 쓰는 거예요. 1차 때 많이 했던 거죠. 특허권 행사에 영향 미치지 않아서 특허권도 행사하고 보상금 청구권도 행사하고 둘 다 행사할 수 있고 설정 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고 그런 특이점이 있다. 3페이지. 여기 설정 등록 후 2번, 3번 기타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한 번 읽고 제끼는 거지. 이제 그 당장 답안지에 쓸 것들만 좀 추출해야 되니까. 2번 절차적 보호, 1번 설정 등록 전, 가번 심사주의. 심사주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말고 내가 그 심사관님 심사 문제 나오면 항상 그 심사의의로 치잖아요. 사례제 핸드북에 있는 문구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추론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이런 거 보론격입니다. 그 뭐 의견 제출기에 공지의 주장, 정당 권리자 추론, 명수서 보정. 그 다음에 거기 저 분할 추론 앞에다가 분리 추론도 이제 하나 넣어주세요. 분리 추론 52조의 2.
이거 내가 그 기초 GS 요번 달 기초 GS 아니면 시즌 GS 둘 중에 하나에서 이거 생단문으로 연습시켜 드릴게요. 개정법 문제는 특허청 설명 자료로 생단문 문제가 나오니까 분리 출원, 분할 출원, 변경 출원, 우선권 주장 이런 게 있다. 예,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3번 발명의 장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넘어갑니다. 4번 발명의 이용도 뭐 이런 것도 답안지에 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5번 특허와 노하우. 이거는 10년 전에 출제가 됐는데 다시는 반복 출제 안 될 것 같아요. 그 교수님들께서 워낙 비교를 좋아하다 보니까 특허권과 대표적으로 대비되는 게 노하우 아니면 저작권이거든요. 그 중에서 저작권과의 대비는 난 프로그램 발명 쪽으로 나올 것 같은데 아직 한 번도 안 나왔고 이 노하우와의 대비는 10년 전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좀 깜짝 놀라긴 했어. 우리가 왜 노하우를 배워야 되지? 특허법 시험인데? 그러게 했는데 이게 다시는 안 나올 거예요. 넘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절차 총칙. 절차 총칙은 여기서도 X 했지만 문제가 만들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교수님들께서는 문제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메인이 되는 판례나 메인이 되는 논문을 잡아. 적어도 10점 이상 나오는 걸 잡아. 그런 다음에 개로 10점 정도 잡고 나머지 30점짜리면 20점짜리 이상한 거 갖다 붙이던가 20점짜리 10점짜리 갖다 붙인단 말이야. 근데 절차 총칙은 그렇게 10점 정도를 잡은 메인이 문제가 한 개 아니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맨날 출제를 안 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절차 능력. 이런 거는 1차 때 했던 거 개괄만 하면 돼. 1차 공부 이후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까먹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리마인드만 하면 되거든요.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그나마 미성년자입니다. 피한정 의견, 피성년 의견 이런 거 시험 문제 못 나와. 그냥 무조건 만 19세 그거밖에 나온다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비법인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1차형이지 2차형 안 나옵니다. 난 이거 제외자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얘네들은 단독으로 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덜 떨어진 애들로 법에 규정돼 있어서 그래서 반드시 대리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법정 대리인, 여긴 대표자 관리인, 여긴 특허 관리인. 이 법정 대리인 안 모시고 오면은 보정 명령, 그 다음에 무효 가능, 그리고 보정명령 받았을 때 추인 가능하고.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와. 걱정하지 마세요. 제의자는 반려 이후 통지하는데 여긴 나중에 추후 선임 불가능합니다. 그 1차 때 이거하고 대비 많이 했었거든. 미성년자가 혼자 출원하면 보정명령 받는데 나중에 법정대리인 모시고 오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추인이 돼서 처음부터 유효한 게 되는데 제의자는 처음에 대리인 안 갖고 와서 반려 이후 통지 왔을 때 대리인 나중에 모시고 오면 전혀 안 받아줍니다. 반려 사유는 수정을 통해서 하자 치유가 안 되거든요. 이 단순 문제 이거밖에 없어.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이거 제외자는 어쨌건 제 감각상 PCT가 나올 해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좀 출제할 법한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 우리 이미 메일 쓰기나 사례 강의에서 많이 했었죠. 파트 4 문제. 파트 4가 특례잖아. 특례했을 때 제외자는 203조 서명과 그러니까 진입할 당시 203조 서명과 각종 번역문은 특허관리는 없이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입 완료 후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는 특허관리는 꼭 선임을 해야 돼요. 그거 선임하지 않으면 취해야 됩니다. 그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 한 3점짜리로. PCT 쪽으로 제외자 좀 알아보시죠. (8페이지) 만약에 혹시라도 미성년자나 제외자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의의를 이거 치는 거야. 절차 능력 의의. 절차 능력이란 당사자로서 스스로 유효하게 특허에 관한 절차상의 행위를 하거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제 절차 능력이 없다라고 하고요. 9페이지 거기 미성년자 비법인 제외자 있습니다. 개괄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각주 맨 밑에 2번에 PCT 얘기 있습니다. 국제 출원인은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 관리인 선임해서 특허청장에게 신고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취하된다. 나온다면 이 정도. 나머지는 나올 만한 문제가 없어요. 이게 다 1차용입니다. 넘어갑니다. 10페이지에 3번의 흠결실 취급에서 이것도 사실 1차용이야. 1번 소명기회 후 반려처분. 거기에 세 번째 줄에 특허관리는 선임하는 보정으로 흠결을 해소할 수 없다가 이건 미성년자 하자 나왔을 때 법정대리인 선임하는 거랑 차이점이거든요. 여기까지가 당사자 쪽. 그 다음에 대리인. 이것도 나올 문제가 없어요. 출제할 게 없어. 다 1차형이야. 대리인 법정하고 이미 나눠서 얘네는 이제 법률의 권한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1차에서는 저거 나오는데 2차는 절대 안 나와. 후견인 같은 경우는 민법에서 후견 감독이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특허 쪽에서는 누군가가 나한테 어택 들어온 거, 무효심판 들어오거나 특허 취소 신청 들어오거나 하는 것은 후견 감독이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그 1차용이에요. 2차에는 안 나와.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은 본인한테 위임받은 사항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임은 일반 위임장이 있고 특별 위임장이 있고 포괄 위임장이 있어요. 이게 다 1차용이야.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적어줘. (12페이지) 거기에 약간 그 단어가 하나 빠져 있는데 1번 법정대리인에서 1번 의.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법원의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 또는 법원의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주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정해줍니다. 법률 또는 법원의 선정으로 대리인이 된 자. 대리권 범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에서는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한테 무효심판이나 취소 신청했을 때 그때 친권자는 뭐 상관없어요. 근데 후견인 같은 경우는 후견 감독인 이슈가 있는데 후견 감독인 동의 필요 없다. 이런 규정 하나. 2번 임의 대리인. 그 의 같은 거 그냥 간단하게만 어떻게 이렇게 형광펜 칠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의, 판단 기준, 보론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2차 기본서는. 하나하나 균등하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2차 공부할 때는. 강약 조절하면서 좀 읽어야 돼. 임의 대리인은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대리인이 된 자고 거기에 포괄임이 나오는데 이거 그 포괄자 다 지워주세요. 그냥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해서 서류의 제출이나 수령을 대신할 수 있다. 포괄자를 다 지워주세요. 그리고 그 위임은 일반 위임, 특별 위임, 포괄 위임이 있고요. 쌍방대리 같은 거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13페이지 내가 봤을 때 이거 다 1차용이야. 그 대리권은 전부 서면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법정 대리권 여부도 내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하고요. 임의 대리권 여부도 위임장 제출합니다. 다 서면 증명. 그 다음에 대리권에 흠이 있으면 추인이 가능하고요. 이건 법정 대리권만이 아니라 임의 대리권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임의 대리권 불수명 이런 거 다 1차용이에요. 사능합수, 사능소변. 개별 대리 원칙이 다 1차용이야. 민사소송법 준용 필요 없고. 그 다음 임의 대리인 선임이나 교체 명령 다 1차용입니다. 보고 넘어가면 돼. 그 다음에 거기 7번에 임의 대리인 선임 신고 절차인데 이거 내가 사례제 핸드북에 문제를 만들어놔서 잠깐 넣은 거지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미성년자가 찾아왔다. 변리사가 이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출원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사항은 이런 거 내가 문제 내놨었거든. 거기서 이제 대리인 선임 신고해야 돼서 넣어놓은 거야.
그 대리인 선임 신고서 제출하면 대리인이 이제 절차 밟을 수 있다.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어. 이거 뭐 하이라이트 할 게 하나도 없어. 대리. 그 다음에 뒤에서 이따 나올 건데 내가 그 절차 총칙은 나올 문제가 한두 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여기서 그냥 얘기해 버릴까요? 이거 너무 많이 연습했죠 우리? 이거 나오면 그냥 눈 감고 쓰셔야 돼. 이 갑이 을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포괄의임을 줬어. 포괄의임이 꼭 아니어도 돼요. 야 네가 다 해먹어라. 너는 내 분신이다. 그러면서 추론을 합니다. 이 거절 결정이 나와. 그럼 이거 보통 대리인한테 먼저 보내거든. 을이 송달을 받아요. 송달 받은 날부터 이거 이제 날짜 개정됐어요. 30일 이제 아니야. 이게 기가 한참 지났는데 얘가 그 사무실에서 발로 차버려 갖고 그 깜빡한 거죠. 그래서 갑한테 보고를 안 한 거야. 갑은 거절 결정 받은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을한테 넌 뭐냐 하면서 갑이 거부 신청권. 이거밖에 없어. 이거 하면 목차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배점이 얼마가 나오건. 1번. 이 송달이 적법한가? 이것부터 잡는 거야. 이거 송달 적법은 내가 그 사례집에서는 간단하게 쳤는데 문제에서 이거 줄 거야. 위임 범위. 을한테 어디까지 대신하는 거를 맡겼는지. 특히나 이거 포괄위임이라고 하면 거의 법정대리인급으로 다 주는 거거든요. 이 포괄위임장은 2장 되거든. 특허청에 있는 모든 절차 다 써 있어요. 그걸 받았다는 것은 서류의 송달도 갑을 대신해서 받았다는 게 위임이 돼 있는 거야. 그 을이 대신 받아도 갑한테 효과가 나. 그게 위임의 효력이거든. 이거 위임 받았다. 위임 범위다. 근데 문제는 이거 포괄 위임 이렇게 내용도 아마 줬을 거야. 위임 계약서 뭐 이런 걸로. 위임장 또는 위임 계약서 이런 거 문제에서 나올 수 있어요. 송달도 다 가능하다. 여기 이제 모든 절차라고 써 있을 거거든. 모든 절차하면 이거 송달도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2번. 송달이 적법했을 때 을한테 송달된 경우, 갑한테 송달된 경우 각각한테 기간이 주어지는지 이거. 이게 대리인 또는 본인 중 최초 송달받은 날부터 찍힌다. 이거 판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을이 먼저 송달받았으면 이날부터 날짜가 찍힌다. 그러면 날짜 지났다 이거. 3번이 이거 추후 보완 가능한지. 추후 보완이 가능하려면 갑에게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니라 갑이 넌 내 모든 걸 해라 라고 맡긴 그 위임받은 자 또는 이 위임받은 자의 직원, 그걸 보조인이라고 하거든요. 모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보통 사무실 실수입니다. 나중에 이제 일하다 보면은 정신없어서 이런 경우 가끔 나오는데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을의 사무실 실수기 때문에 그리고 을은 감 네가 다 뭘 하든 책임진다고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을의 실수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추후 보완 안 된다. 이 라인 이거밖에 안 나오시네. 여기서 나오는 게 이게 대리인 송달 쪽. 임의 대리인 송달.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이것도 하나만 하자. 이건 내가 봤을 때 2차 시험에 안 나와. 걱정하지 마세요. 추후 보완 있잖아. 근데 이게 이상해. 그 제가 수업 시간에 이상하다고 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개정은 되더라고요. 아마 이것도 다음번 개정 때 개정될 것 같은데 추후 보완이 4가지가 있습니다. 16조 2항의 보전명령, 그 다음에 지금께 17조 거불심 재심, 그리고 67조의 3
심사 청구, 재임사 청구. 81조의 3. 특허료, 등록료, 유지료. 아무래도 저는 실수라고 보는데 이거 3개 개정됐어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아니 애가 진짜로 하고 싶었는데 실수해서 못한 걸 갖다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까지는 아니어서 넌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애한테 너무 불쌍하다 이거야. 애라는 건 여기 절차 당사자 얘기하는 겁니다. 특허청에서는 설명자를 이제 추론인 특허권자라고 하는데 보통 특허청 당사자가 추론인 특허권자가 메인이니까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추후 보완 가능 사유를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 사유로 완화시켜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서 뭐 이런 거야. 뭐 수수료 자동이체 뭐 실수? 뭐 이런 거. 하여튼 실수도 정당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줬습니다. 과거에는 실수는 이거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해서 안 봐줬거든. 얘를 쏙 빼놨어.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냥 알고만 계세요. 시험 문제는 안 나왔고. 뒤에서 책에 또 나옵니다. 됐어. 여기까지 대리인. 그 다음에 15페이지 복수 당사자. 시험 문제에 공동 추론은 많이 나와. 근데 그 공동 추론 가지고 이 복수 당사자 절차 쪽으로는 거의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출제하는 이 올해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공동 추론이 나왔는데 그건 전부 다 이 권리관계 특박권 가진 자인지 아닌지로 쟁점이 됐지 이쪽 복수당사자 대표로는 문제가 안 됐어요. 복수당사자 대표는 공동 추론했을 때 어떤 사람이 좀 바보 같아서 제가 이상한 서면 내면 큰일 나겠다 했을 때 너 빠져라. 너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그때 대표자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선정되면 대표자만 절차 밟을 수 있고요. 근데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으면 각자 대표 누구나 서면 제출할 수 있고 누구나 서면을 송달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출전특 신청 후 불복에서 특복 빠진 거는 대표자가 선임됐어도 나머지 애들한테 특별수권 받아야 되고요.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았을 때는 같이 해야 되고요. 그 내용 다 1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3번 관련 문제 국제 출원의 경우 이것도 1차용이야. 내가 봤을 때 이거 2차 시험에 안 나와. 그 한국 출원은 그게 안 되는데 PCT 출원 같은 경우는 너무 귀찮아 갖고 내국인 제내자 중에서 제일 위에 써 있는 애를 강제로 대표자를 지정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1차용이야. 그게 1번 국제 출원의 경우였고 2번 송달 관련 판례 간단히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거기 공시송달이 그게 이제 또 그나마 절차 총기에서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문제. 이거 하고 이것도 우리 연습 너무 많이 했습니다. 공시송달은 공동추원인 전원이 주소가 불분명해야지만 가능하다. 공동출원인 중 1인이 주소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공시송달하면 그 공시송달은 부적법 판게 되고요. 부적법 하면은 송달 자체가 안 된 게 돼요. 송달 자체가 안 되면은 카운팅 자체가 안 됩니다. 카운팅 자체가 안 되면 언제든지 그 절차 밟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좀 많이 연습했다. 됐어. 여기까지가 대리인과 복수 당사자. 그 다음에 기간.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어요. 기간의 계산, 변경. 18페이지에 3번 지정기간 연장 단축에서 2번 지정기간 연장 단축 절차가 있는데 이것도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사례제 핸드북에 지정기간 단축 신청하는 문제를 출제해 나가고 집어넣은 건데 여기저기 좀 문장이 조금 생소할 수는 있는데 주체가 꼭 대리인일 필요는 없어요. 이거 본인이 하는 거고 본인이 대리인 썼으면 이제 대리인이 하는 거고 내 문제가 이제 대리인이 하는 경우여서 이거 대리인이 들어왔는데 이거 그냥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지정기간 내에 연장이나 단축 신청서 제출하면 되고 연장 신청서 제출하면은 그 특허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오케이 연장해 줄게 하면 연장이 되는 거고요.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바로 그냥 기간이 끝나요. 그날로. 그래서 바로 어떤 절차가 들어갑니다.
이게 내 사례지 핸드북에서 그 단축 신청 절차 해갖고 절차를 좀 빠르게 진행하는 문제를 출제해놔서 거기 효과에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정기간이 만료된다라고 써 있는데 이거 좀 그 내막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그냥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정기일 변경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 맨날 내가 구수심리 잡으면은 그 상대방이 전화 와서 뭐라 하면서 3달 뒤로 바꾸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기일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방식. 방식도 만약에 이런 거 문제가 나오면 절차 능력 의의를 잡거나 아니면 내가 그 답안지에서는 방식으로 의의 잡았던 것도 있거든요. 의의 잡는 용어로만 써주시면 되는 거야. 이거는 하여튼 알아두세요. 뭐야 이게? 이거는 알아두세요. 나중에 배점이 좀 많이 긴 권리범위항의 심판 문제 같은 거 우리 사례 강의에서 연습했는데 그 답안 쓸 때 알고 있어야 깔끔하게 써집니다. 모든 절차는 심판이건 특허청 절차건 방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안을 봅니다. 내가 어떤 절차를 밟으면 특허청이나 심판원에서는 방식이 제대로 되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본안을 봐요. 특허청 절차건 심판원 절차건 똑같은 거예요. 특허청 절차에서 방식 보는 게 반려하고 무효인 거고 심판원 절차에서 방식 보는 게 각하 결정서, 심판 청구서 각하 결정, 심판 청구 각하 신결문. 실제로 이거 신결문 받아보면은 방식에 대해서 먼저 목차가 써 있고요. 판결문도 마찬가지야. 방식에 대해서 먼저 목차가 써 있고 그 다음에 본안에 관해서 판단에 대한 목차가 써 있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심판원의 조치는, 법원의 조치는 나오면 여러분들 답안지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본안에 대해서 잡고. 제일 대표적인 권리범위 심판 문제 많이 나오니까. 권리범위 심판하면은 권리범위 심판에서 특유의 쟁점이 되는 신결각하 사례들 있죠. 그거 먼저 목차 잡고 그 다음에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목차 잡고 그렇게 쓰면 혹시라도 배점 긴 거 나오면 그랬을 때 이거 방식이라는 게 여기 방식이나 여기 방식이나 똑같은 소리인데 여기서 쓰는 방식에 대한 의의들은 우리 따로 좀 잡아놨었어요. 권리범위 심판이나 그런 데서. 19페이지 방식 의의. 방식이란 효율적인 절차 진행. 방식이라는 거는 다 그 기관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특허청이나 심판원. 아유 성가신 거 이거 안 해.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방식인 거예요. 그 기관에서의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서 만든 거고 플러스로 본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몇 가지 요건도 좀 추가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특허청이나 심판원은 적법한 방식을 구비한 절차에 한해서만 본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귀찮아 죽겠거든요. 20페이지. 내가 봤을 때 반려 문제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라도 반려 문제 나오면 이거 의의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특허청장이나 심판원장은 제출 서류에 중대한 방식적 하자가 있는 경우 수리하지 않고 반려를 합니다. 이건 절차 효율성과 이해관계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주요 반려 사유 중에서 뭐 보론용으로 쓸 경우가 나오면 쓸만한 거 몇 개 잡아두면 그 5번. 요건 하여튼 내가 봤을 때 저 PCT 쪽으로는 한번 나올 것 같긴 한데 5번. 제의자가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제출한 서류. 단 PCT 같은 경우는 파트 3 진입할 때는 제의자가 특허관리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 얘네들은 난 나올 것 같아. 그 다음에 8, 9, 10, 11이거든요. 8, 9, 10, 11. 이거 봐. 이건 내가 이거 얘기할게. 11번도 내가 강의 시간에 몇 번 얘기하니까 이번에 개정됐어요. 8, 9, 10, 11이 저겁니다. 10 빼고 8, 9, 11. 임시명세서하고 이제는 천공의주 위해라는 표현 안 쓸 거예요. 임시명세서로 나올 거야. 그럼 그냥 천공의주 위해로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추론. 얘네들 그 제한 있잖아. 보분변 심조, 심조. 이거 심조. 심은 출원인이 심사 청구하는 경우만. 얘는 보분변 심조.
이거 청구 범위 내야지만 심조할 수 있고요. 뭐 임시명세서니까 전문 보정. 내가 거기는 정식 명세서를 제출한다고 썼는데 그건 제가 만든 표현이고요. 특허청 표현은 명세서의 전문 보정이라고 합니다. 청구 범위도 내고 발명의 설명도 그 원래 정해진 목차대로 내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뭐 JPG나 이런 걸로 제출했으면 다시 특허청 프로그램으로 내고 그 전문 보정. 그다음에 이쪽은 그 번역문 내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 보정 없이 심조한다. 이거 반려사유. 그게 8구야. 그 다음에 번역문 없이 보분변 심조한다. 그게 11인데 11에 그 앞에다 하나만 넣어주세요. 이거 구법이고 죄송합니다. 이 바뀐 게 47조 5항 앞에다 써주세요. 과거에는 보분변 심조인데 이게 보가 반려사유 없었어. 그 이거 뭐하지 하다가 요번에 미안해 하면서 집어넣으시더라고. 보분변 심조. 그 앞에다가 47조 5항 하나 넣어주세요. 11번 앞에. 이건 보론용. 임시명세서나 외국어 출원 문제 나오면은 심조, 보분변 심조는 전문 보정하거나 번역문 제출 후에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한다면 반려된다. 11번 앞에다가 47조 5항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1차 시험은 많이 나오는데 난 2차 시험은 아닌 것 같아. 재심사 청구 특유의 반려사유 1, 2, 3. 1이 보정 없이 하는 거. 2가 거부심 먼저 한 거. 3가 그냥 거저결정이 아니고 재심사에 따른 거저결정 나오는데 또 재심사하는 거. 1, 2, 3. 보정 없이 재심사 청구하거나 67조의 2의 1항 단서. 저게 저거야. 재심사 거저결정 나왔거나 거부심 먼저 한 거. 3번 반려 절차. 글쎄요. 반려 문제가 메인으로 나온다면 쓰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쓸 말 없습니다. 반려 이후 통지하고 반려한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특이적인 거는 사실 존속기간 연장하고 어렵게 낸다면 여기까지 이끌어낼 수는 있는데 내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근데 난 여기까지는 안 낼 것 같아 문제를. 반려 절차에서 특이점이 이겁니다. 반려 이후 통지하면 지정기간을 주시고요. 이 안에 혹시라도 반려 요청을 하면 근데 이건 반려기 때문에 어차피 존속기간 연장하고도 상관이 없겠네요. 즉시 반려합니다. 이거 아까 지정기간 단축 신청하고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런 건 1차형이어서 2차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반려 절차에서 쭉 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4번이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 반려 절차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반려가 아닙니다. 반환 신청입니다. 난 이건 2차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반려 이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실수로 잘못했을 때에는 이거 쪽팔리니까 빨리빨리 걷어주세요. 아무한테도 보내지 말고. 반환 신청이라고 합니다. 반려 사유하고 무관한 거. 4번에 특허청장님 또는 심판원장님이 제출됐으나 수료되기 전에 정해진 사료 같은 경우는 신청이 있으면 반환할 수 있다. 반환 신청서. 5번 절차, 3번 절차의 무효 한번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고 4번 절차 무효 효과 및 구제에서 1번 절차 무효 효과 나번 만약에 나온다면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서 내가 그 사례제 핸드북에서 연습을 좀 시켰었는데요. 이거 뭔지 알죠? 82조 2항에 따른 심사 청구로 내지 않아서 보정명령 받았다는 게 그 제3자가 심사 청구하고 출원인이 명세서 보정하면서 청구항 수 증가시켰는데 그 증가된 청구항에 대해서 심사 청구를 납부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는 심사 청구 조차가 무효되는 게 아니라 보정 조차가 무효로 된다. 굳이 나온다면 이 정도? 그게 22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1회도 한다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설명해서 굳이 이거 의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얘기하면서 의의하고 판단 기준 있는 것들은 체크를 하고 그 외에 내가 언급 안 한 것들은 그냥 뭐 X를 하든가 이렇게 하면서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회도 하면 됩니다. 2번 구제 거기 나번의 무효 처분 취소해서 글쎄 난 이게 2차 시험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냥 알아만 두세요. 개정법이니까.
2번 내용, 특허청장님 또는 심판원장님은 1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된 경우로서 지정기간 지키지 못한 게 과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었는데 정당 사유로 바꿔놨어요. 정당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2개월 1년 이내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밑에 2번 추후 보완 사유 완화. 거기 출원 및 특허권자로 돼 있는데 그냥 당사자라고 하면 돼요. 어떤 절차를 밟은 당사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허청에서 절차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출원인하고 특허권자다 보니까 출원인 특허권자로 특허청에서 예시한 거죠. 이거 특허청 서명목고제가 따온 겁니다. 그냥 당사자예요, 당사자. 당사자의 권리고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출원이나 특허권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절차, 뭐 이거 보정명령 받은 모든 절차라고 보시면 돼. 절차의 회복 요건을 그러니까 추후 보완 가능 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 사유로 개정했어. 이거 정당 사유 예를 보면 뭐 지병으로 입원했다. 이 과거에 이게 다 안 됐다고. 이거 네가 아픈 게 네 잘못이지 무슨 그러냐 이런 거여서 안 됐는데 좀 낮춰졌어요. 그다음 수수료 자동이체 오류. 야, 나 돈 잘못 냈다. 나 이거 그 수수료 안 내면 보정 명령이잖아. 근데 난 특허청에 냈는데 미안해. 내가 계좌번호 잘못 냈네. 뭐 이런 거야. 그런 것도 다 봐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개정해서 합리적 기준을 완화했다. 근데 이게 저기 내가 필기해 놓은 것처럼 16조, 67조에서 81조에서 하면 다 개정을 해놨는데 바로 밑에 17조는 개정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여전히 17조는 내가 책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써놓은 거야. 근데 이거 아마 1, 2년 안에 또 바꾸실 거야. 미안하면서. 아직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17조 거기에 23페이지에 관련 판례 같은 거 있는데 그거 답안지에 쓸 일 없어요. 결국 요거밖에 안 쓰거든. 그래서 이 내용만 알아두시면 돼. 이 24페이지. 난 이거 왜 시험 문제 안 나온지 모르겠어. 이거 우리 그 사례 강의에서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얼마든지 대비하면서 문제 내기 좋은 건데 1번 절차의 효력 승계. 이거 언젠가 나올 거예요. 1차 시험엔 나왔습니다. 2차 시험에만 안 나왔지. 18조. 특허권, 특허에 관한 권리. 특허에 관한 권리가 대표적인 게 특허권 같은 거라 보시면 돼. 승계가 있는 경우 전 권리자가 이미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이런 건 뭐 판단 기준이나 이런 데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우리 사례 강의에서도 했었습니다. 이제 갑이 출원했는데 이렇게 써놓을까? 출원인하고 특박권자. 이게 권리자, 이게 당사자야. 그 절차 진행은 권리자하고 당사자 개념이 있다 했어요. 갑이 했어. 갑이 출원을. 그리고 거통이 나왔어요. 지정기간 내에 갑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을로 출원인 바꿔놨어요. 그리고 특박권자도 을로 바꿔놨어요. 바꿔놓으면 을은 이만큼 기간을 받은 거잖아. 그럼 원래 기간 이만큼 줘야 되는데 조금만 받았다.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이게 18조야. 이렇게 권리가 넘어가면 이 기간은 갑이 받았던 기간이잖아요. 이걸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래서 특박권에 양도가 있다고 해서 거주를 통지에 대한 지정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주진 않아요. 그냥 끝이야, 이걸로. 근데 이걸 이해하고 대비하는 거지. 사망. 사망은 일반 승계잖아. 갑이 똑같이 출원을 했습니다. 거주를 통지 받았는데 이거 지정기간 실무에서 2달 줍니다. 그냥 알아두세요. 1차 시험에서 지나가면서 그냥 슬쩍 나왔었는데 이거 지정기간 2달 줘요. 실무에서. 갑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상속인이 이제 갖게 되는 건데 나중에 이거 상속인이 수개를 해요. 그러면 이때부터 2달을 다시 줘요. 이게 다르다고. 일반 승계로 들어가면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주는데 특정 승계로 가면은 기간 다시 안 줍니다. 왜냐하면 18조 때문에 효력 승계. 이거 대비.
사망하면 여기서 절차가 중단이 되고 상속인 쪽에서 수개를 하면은 거절의 통지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절차의 속행.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야 돼. 이것도 우리 연습 많이 했다. 사례 강의에서. 여기는 이제 당사자 특박권자로 써놓을까요? 갑이 거절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부심 청구했어요. 이때 출원인 갑이고 특박권자 갑이었습니다. 근데 갑이 을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을이 출원인 명의 변경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 기간이 두 개가 나와. 내가 이거 이렇게 쓸까? 여기가 심판 청구인이고 여기가 출원인이야. 그 출원 후 양도는 출원인을 바꿔야 양도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가 당사자고 여기가 특박권자라 보면 돼. 응? 이게 갑이 거부심 청구했고 갑이 출원인이었어. 근데 팔았는데 을이 출원인 바꿔놨어. 근데 심판 청구인을 안 바꾸잖아? 그러면은 갑으로 심결문이 나옵니다. 출원인은 을인데 거부심 심결문은 갑으로 나온다고. 왜냐면 이 절차가 다르거든. 그때 특허법원에다가 을이 불복할 수 있는지.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있어. 이거 나와야 되거든. 을은 특박권자이므로 갑은 팔아서 더 이상 특허법원 불복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서 을에게 불복을 가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 당사자로 보아 당사자로 확대해줘야 돼. 특허법원 원고 적격은 당사 참가인 참가 신청 거부된 자만 가능한데 을을 실질적 당사자로 봐서 원고 적격 인정해야 된다. 그 문제. 근데 실제 판례에서는 이렇게 됐었지. 갑이 거부심 청구했는데 출원인도 갑이었고요. 팔았다고는 하는데 출원인을 안 바꿔놨어요. 계속 갑이었어요. 그리고 갑으로 기각신결 나왔을 때 을이 자기가 샀다면서 신결 취소 소송 제기합니다. 이거 안 된다 그랬지. 그리고 제소기간 지나고 나서 뭐야 출원인 바꿔야 돼? 지금 바꿀게 그러면 이것도 인정이 안 된다. 그게 판례. 여기선 을이 권리자가 아니어서 실질적 당사자로 볼 수 없어서 안 된다. 그 다음에 제소기간 경과 후 하자 해소하는 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 이건 민사소법 논리라 그랬지? 이게 절차 속행. 원래 실무는 어떻게 하냐? 원래 실무는 을이 출원인을 바꿔요. 그 다음에 당사자 바꾸는 절차가 없습니다. 특허법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출원인 바꾸는 건 절차가 있어요. 출원인 변경 신청. 그걸 해놓고 심판원에다가 서면을 냅니다. 제가 사갔고요. 저한테 절차 속행 명령 해주세요. 이렇게 서면을 내. 그럼 심판부에서 절차 속행 명령을 내려. 을로. 그게 당사 체인지야. 실무에서는 그렇게 해. 이건 이제 가상의 상황이지. 보통 심판관님들 출원인 바꾸면 당연히 바꿔주죠. 그걸 절차 속행이라고 합니다. 2번 절차 속행. 1번 의 특허청장님 또는 심판장님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심판은 계속 중일 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 특허에 관한 권리를 특박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전되면 새로운 권리자한테 네가 절차 받아라.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당사자 교체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그 논문이나 이런 데서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 교체할 수 있는 법조문이 있는데 특허법에서는 당사자 교체할 수 있는 법조문이 없고 오로지 특허청이나 심판원장에서 그들만 교체할 수 있다. 그게 좀 특이한 면이 있다. 이런 말 많이 쓰거든. 그걸 절차 속행 명령이라고 합니다. 절차는 승계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권리 새롭게 사간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네가 당사자해라. 특허청정인 심판장님이 절차 속행 명령 통지서 내립니다. 네가 해라. 이제 관련 문제가 저겁니다. 우리 사례제인드북에서 연습 많이 했어요. 심판 계속 중에 권리를 팔았는데 그리고 저 출원인 명의 변경도 다 해놨는데 심판부에서 절차 속행하지 않고 구권리자 명의로 심결했을 때 특허법원 원고 적격을 새로 산 사람이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이 문제 아직 출제 안 됐습니다. 난 저거 얼마든지 10점짜리로 나올 수 있다고 봐. 답안지 연습 많이 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절차정지 이거 가볍게 한 번만 훑어보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27페이지 정지. 정지는 내가 봤을 때 뭐 이런 거 대비용으로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봐. 내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망한 경우와 양도한 경우. 내가 그 사례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단 사유가 중지는 안 나와. 중단밖에 안 나와. 중단 사유가 산응합수 사상에서 대표적인 게 당사 사망하고 합병에 따른 소멸인데요. 합병에 따른 소멸은 문제 출제 못해.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건 지금 상법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상법까지는 커버를 안 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도 문제 출제 안 할 거야. 무조건 개인의 사망으로 가실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민법 감당하니까. 27페이지 절차 정지는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을 위해서 멈춰주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중단과 잠깐 멈추기만 하는 중지가 있다. 중단은 당사자에게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때 새롭게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멈춰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새로운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이고 중단 사유 산응합수 사상 그 다음에 중단된 절차 수계 이런 거 다 1차용이에요. 내가 봤을 때 사망밖에 안 나올 거야. 사망하면 상속인인 거예요. 수계 신청 이거 우리 사례제인드부에 있는 건데 산응합수 사상이 중단 사유잖아. 그 중에서 사망을 예로 든 겁니다. 다른 상황이면 당연히 이렇게 안 쓰는 거야. 그 당사자 사망의 경우를 예로 들면 주체 상속인은 기간 상속 포기 기간 경과 후 서면 수계 신청서를 제출해서 수계 신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그 절차의 중지 23조 이런 거 1차용이지 2차의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특허청이 직무 수행 불가하면은 당연히 이제 정지하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병원에 입원했거나 교도소 가면은 불쌍하면 중지 명령 내려줍니다. 중지 명령 아니면은 이거 안 멈추고요. 정지의 효과 이거지. 처음부터 다시 한다. 이게 양도하고 다른 점. 처음부터 다시 한다. 그 다음에 5번 이건 보론용이야. 특히나 1번 같은 건 시험 문제 안 나오고 2번 이게 저거야. 권리범위한 심판하고 침해소송. 서로 같은 특허권에 대해서 같은 일하는 절차가 심판원과 법원에 동시에 진행됐을 때는 어느 한쪽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한쪽의 절차를 멈출 수 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게 재량이고 자꾸 법원에다가 멈추라고 하면 판사님들 화내신다 그랬죠. 자존심 상한다고. 그거 보론으로 넣는 거야. 절차의 중지를 신청해 볼 수는 있으나 절차의 중지는 재량이기 때문에 심판부나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심판과 법원이 같이 진행됐다. 이 문제 나오면 보론으로 쓰면 됩니다.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